저는 현장 활동가이기 때문에 전문적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동두천에는 이슈가 있어서 그 싸움에 거의 매몰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5분 안에 이 발표를 넣느라고 엄청 애먹었습니다. 제 제목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저희 단체 이름은 경기북부 평화시민 행동입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겼고, 네, 제가 입은 옷을 기억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며칠 전에 윤구미 씨가 돌아가신 날이었습니다. 10월 28일 92년이고요. 33년 되었습니다. 저희 경기북부 평화시민행동은 2017년에 만들어졌는데요. 18년부터 추모제를 다시 열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윤구미 씨에 대한 기억을 다시 가지시고 이 땅의 평화와 자주가 이루어지기를 염원하는 시간을 28일 날 저녁에 가졌었습니다. 여러분도 좀 기억해 주시고, 윤구미 씨 다 아시죠? 어떤 분인지. 그분은 미군에게 참혹하게 돌아가신 분만으로 기억해 주지 마시고 이 땅의 평화와 미군 범죄 평화를 안착시키려고 했던 사건이다. 그리고 미군 범죄와 기지촌 성매매를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건이다라고 기억해 주셔야 윤구미 씨에게 미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경기북부 경기도의 것만, 이건 경기도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자료를 넣어봤습니다. 경기도에는 전국 93개의 공여구역 중에 87%가 경기도에 있습니다. 거의 다 몰려있죠. 그 중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북부가 거의 다입니다. 동두천, 의정부, 파주, 그리고 포천, 대부분 여기에 거의 다 몰려 있습니다. 양주에도 부분적으로 있고, 그냥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동두천에는 전국에서 가장 넓은 기지가 있습니다. 이미 평택으로 다 이전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동두천에 있는 미군 기지는 동두천 전체 면적의 42%를 차지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동두천 전체 면적의 70%까지 미군 기지였습니다. 그나마 지금 줄어들어서 42%를 차지하는데 평수를 치면 870만 평입니다. 평택에 있는 캠프홈프리의 2배에 해당하는 미군 기지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군은 3,000명 있습니다. 옛날에 미군이 정말 많았을 때는 15,000명에서 2만 명까지 있어서 동두천 기지촌이 전국적으로 유명했었던 때도 있습니다. 미군 한 명이 3,000평 쓰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명단들이 있습니다. 저는 동두천 것만, 다른 데도 의정부도 있는데 미반원이 있는데 지금 저 자리는 조금 전 자료인데 경기도가 아직 바꾸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의정부에는 캠프 스탠리가 반환이 안 되고요. 동두천은 3군데가 반환이 됐고 나머지 3군데가 반환이 안 됐는데 나머지 2개가 전국에서 가장 넓은 기지를 갖고 있는데 1분 남았대. 저희 얼마 전에 경기도지사가 와서 기지 반환과 공여지에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거는 되게 동두천 사람들에게는 희망 고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지가 반환되어야 반환된 공여지를 개발하고 하는 문제들을 얘기할 수 있죠. 2016년에 완전 반환을 약속했었는데 아직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반환된 공여지를 개발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동두천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경기북부에게는 되게 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이렇게 기지반환 운동하고 있습니다. 네, 1분밖에 안 남아서.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동두천에는 전 세계에 딱 하나밖에 없는 성병관리소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혹시 이슈를 알고 계신가요? 이 성병관리소 건물을
동두천시에서 철거하고 그 자리에 호텔을 지으려고 해서 저희는 지금 2년 9개월째 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그대로 보존해서 평화인권, 여성인권 박물관으로 만들자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새 이 싸움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저희 이렇게 천막치고 있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동두천도 좋아하시고 기지촌의 역사와 기지촌 여성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 알아주시고 평화를 안착하는 일에 함께 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저희 성평관리소 이렇게 천만농성하고 투쟁하는데 기금이 필요합니다. 이 말 하러 왔습니다. 저희 운동하는 투쟁 기금은 다 펀딩으로 계속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세 차례 펀딩을 했고 지금 4번째 펀딩을 시작합니다. 이게 첫 번째 펀딩할 때 오셨습니다. 저희 여기 QR이거든요. QR 빨리빨리 찍어 놓으시고 저희 펀딩에 참여해 주셔서 전 세계 단 하나밖에 없는 성평관리소 건물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와서 평화를 얘기하고 인권을 향유할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은 이 멘토 티셔츠와 저걸 팔고 있습니다. 너무 짧아서 제가 많은 말을 하지 못해서 그런데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따로 물어봐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좀 이야기를 다 해드리기 위해서 원고를 가지고 왔습니다. 읽겠습니다. 네, 평택은 아시다시피 그 2개의 큰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야기를 다 드릴 수는 없고요. 몇 가지 그 핵심 사안에 대해서 개요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평택에는 2개의 큰 미군 기지가 있고요. 그 중에 북쪽에는 평택 오상 공군기지가 있습니다. 평택 오상 공군기지에는 주한미군 공군사령부 전투비행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공군작전사령부도 미군기지 바로 옆에 함께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군기지라는 특성상 전투기 소음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2000년대 초 용산 등 미군기지 이전 사업으로 확장이 추진되면서 확장된 부지에 신탄약고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탄약고 주변 안전거리 확보를 이유로 추가 공여가 계속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기지가 계속 확장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거리 확보는 2010년도에 한번 진행되었고 최근 2번째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곳은 캠프 험프리스인데요. 보통은 평택 미군기지라고 부릅니다. 평택 미군기지는 일본군 시절부터 기지로 사용되었던 곳이고요. 그 비행장으로 사용되었던 것들을 미군이 접수하면서 현재까지 미군기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 용산 등 미군기지 이전 사업으로 그 전보다 규모가 일어났는데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신규 시설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면서 동두천 규모보다 크지는 않지만 단일 기지 규모로는 해외 주둔 미군 기지 중에 육군 기지 중에 가장 크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규모도 최신 기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캠프 험프리스에는 주한미군 사령부, 한미연합군 사령부, 유엔군 사령부, 미8군 사령부, 미2사단 사령부가 모두 캠프 험프리스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미연합군 사령관, 유엔군 사령관을 모두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캠프 험프리스는 육군기지이기 때문에 헬기 부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헬기와 드론을 운영하면서 헬기는 그 소음 이외에 진동 피해도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진동과 소음 피해를 같이 겪고 있는 것이 바로 캠프 험프리스입니다. 네, 그 다음 장. 네, 이것은 평택시 그 2개의 기지를 전투기 소음으로 나타낸 전투기 소음 지도입니다. 왼편이 캠프 험프리스고 오른쪽이 오상 공군 기지인데요. 비행기 항로에 따라서 이렇게 소음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군소음법 기준에 따라서 1종부터 3종 구역까지 나누어져 있고요. 이 지도상에 포함된 가구들은 현재 피해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월 3만원에서 6만원 정도 사이에 보상을 받고 있는데요. 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같은 마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집은 피해 보상을 받고 어떤 집은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지도상에 일직선으로 선을 그어서 그것에 따라서 나누어지기 때문에 같은 마을에서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택은 일상적으로 늘 전투기 소음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베이스드 아이언 에이스 훈련이라고 오타가 있네요. 프리덤 히트 아이언 에이스 훈련할 때 비탄 기자회견을 열었던 모습입니다. 이런 큰 훈련이 있을 때마다 평택 미군기지 사령부가 있는 곳 근처에서 저희는 항상 이렇게 기자회견하고 반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때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로 항상 소음 문제를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음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평택시에서는 기본적으로 훈련이 있을 때마다 이런 소음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공지하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블로그나 홈페이지 정도에만 공개를 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공개되어도 잘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오산 공군기지는 제2활주로를 건설해서 지금 활주로 2개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 비행계대가 지금 2개가 추진이 될 예정인데요. 이건 아마 군산 얘기하실 때도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투기가 늘어나는 것은 소음 피해와 또 다른 피해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네. 그 다음에 캠퍼프리스에서 있었던 가로등 빗공해 상황인데요. 농사를 지을 때 밤에는 불이 꺼져야 되는데 불이 계속 켜져 있어서 농민들이 큰 피해를 보았고, 근데 주한 미군은 자기들의 가로등이 벼 피해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고 해서 소송을 통해서 주민들이 이 피해 보상을 받고 있는, 일부 보상을 받고 있는 이런 피해 사례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주민들이 계속 미군기지 담벼락이 만들어졌을 때 이것에 대해서 사고가 생길 것이라고 민원을 계속 제기했는데도 미군이 소통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큰 침수 피해를 보았던 사건, 그리고 바로 인근에 아파트 빌라가 있었는데 레이더가 설치되어서 주민들이 좀 불안해했던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이걸 이슈화하면서 기자회견을 하는 날 저 레이더를 철수하는 것을 발견하는 그런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미군이 지역 주민들을 좀 우습게 보는 상황이었죠. 평택평화센터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계속 대응하고 그리고 감시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역시 아까 북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후원과 관심으로 운영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군산의 시간을 더 확보해 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군산에서 온 김문서입니다. 저희는 1997년부터 군산 미군기지 관련 사운드를 계속 해오고 있고요. 거기에서 저는 2007년부터 부산에 살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군산뿐만 아니라 아시아는 그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군기지들이 역할이 많이 변화되고 있다. 이것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태평양 공군사령부의 전략 2030 계획이라는 건데, 전략 2030 계획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갖고 있고 상당히 어렵다. 쉽게 얘기해서 기존에 우리가 45년에서 70년 사이 동안 똑같은 정책으로 미군들을 운영해 왔어. 그러니까 이제 운영을 좀 더 현대적으로 바꿔보자 해서 발표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발표를 한꺼번에 발표한 게 아니라 21년부터 하나씩 던져요. 뭔가를. 그것들이 완성돼서 이제 나오게 됐고, 핵심 내용은 막 설명을 열심히 하는데, 핵심 내용은 뭐였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목표는 보트방어다. 보트방어를 어떻게 한다? 우리 힘만으로 하지 않는다. 전략적 동맹을 갖고 있는 파트너십을 맺은 국가를 동원해서, 그러니까 한국을 동원하든지 일본을 동원하든지 인도를 동원하든지 호주를 동원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교토방어가 오기 전에 모든 걸 갖고, 또 하나는 미국이 잘하는 거예요. 엄청 위험해. 우리 먼저 때려버릴게. 이게 공격 억제예요. 사실은 말로만 그들 못하게 아니라 그 위험해라고 자신들이 판단하는 순간 움직이는 것. 그리고 동맹 및 파트너를 계속 강화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동맹 파트너 강화가 아니라 무기 구매자의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죠. 이번에도 이재명이 또 한 것이고, 아마 저희도 조만간에 핵잠수함 관련해서 한번 또 큰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때 아주 유능한 잠수함 전문가 모셔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이 계실 때 그분을 들어서. 군산 미군기지는 저희가 2007년도 저희가 그랬던
기억이고요. 그리고 2007년도에 저희가 봤던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그때 전망을 하고 미국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평택, 군산, 제주까지 있는 이런 벨트들이 형성될 거라고 했는데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막 일어났죠 다. 그리고 그 사이에 여기 진도에도 한번 일이 있었습니다. 진도로 간다는 것 같았거든요. 지금은 목포 갔더니 이쪽 남쪽에 특히 이쪽 지역 무안, 진도 이쪽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미사일 기지라든지 이걸 만드는 그런 계획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군산 미군 기지가 더 커지나 보다. 어떻게 여기 이렇게 군산공항 되는 것들, 이 부분이 공항 기존의 군산 미군 기지인데 이 옆에 신공항, 국제공항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처음에는 이쪽 부분 여기 관제탑 있는 부분은 고시항이 전략 환경 영향 평가에서 빼요. 미군 기지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려고. 그래갖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관제탑도 여기다 만들 거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거야 하다가 기본 계획을 고시할 때는 여기다가 이만큼을 더 넣습니다. 23만 평. 이쪽을 미군 기지하고 서로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관제탑에다 갖다 놓죠. 그러니까 새로운 공항을 만드는데 새만큼을 전체적으로 간척하는 높이는 준수하는 높이는 3m예요. 근데 새만큼 시공항은 7.16m를 해요. 7.16m. 왜 7.16m냐면은 미군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곳과 이곳의 활주로 높이가 같아야 이 도로를 통해서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우리가. 그리고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관제 구역이 너무 겹친다. 여기나 여기나 1.35km밖에 안 떨어져 있으니까 겹치니까 관제탑도 이리 옮겨서 여기다가 하고 우리가 이착륙을 다 통제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새만금 시공항을 통해서 전라도를 발전시키는데 배 헛소리를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미국 기지 확장 사업을 하는 것을 한국 정부가 국토부를 동원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열심히 싸웠어요. 2021년부터 계속 싸워서 새만금 시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속의 여러분 중에도 원고를 참여하신 분도 계시고 또 법정 투쟁 열심히 하고 세 사람 회계자님 8월 동안 걸어서 가서 결국은 이곳에서 기본계획 취소 소송을 했습니다. 저희가 승소를 했죠.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승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항소를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원고 3명이 적격받았는데 제가 그 중에 원고 1명인데 원고 집에 거시가 와요. 어디지? 전북도로 공무원이 와서 사나사나 감시로 사진 찍어가지고 그저께 걸려가지고 내일모레 기자회견을 하는데 아주 파렴치한 짓들을 계속하고 있고 미국기지 확장 사업들을 끊임없이 노리고 있다는 거죠. 계속. 그리고 오산 아까 얘기하셨던 이런 부대를 새롭게 활주로가 필요하죠. 오산 같은 경우도 14년도 맞죠? 14년도에 지금 16년인가? 16년도에 활주로 사업을 했어요. 16년도 활주로를 2개를 만들어 하고 나더니 딱 8년 후이니까 2024년도에 슈퍼 비행기를 15조가 만들었어요. 아까 그것도 전략 2030 계획에 의해서 그것을 일본 쪽 해보고 나서 그냥 한국에서 시범으로 하고 그 다음에 오산으로 와서 또 하고 있는 거죠. 오산으로 합쳐서 슈퍼 비행기를 탄생했으니까 지금의 미군의 편지를 보면은 1분 남았다네. 그러니까 적게 하던 것들 좀 키우겠다. 그래서 그러면 한국에 있는 전투기 총 대수가 확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군산기가 늘지 않는 한. 기존에 한국에는 주한미군에는 약 60대 정도의 F-16이 있었는데 벌써 오산에만 62대가 생긴 거니까 늘어난 거죠. 그리고 군산에는 지금 리퍼 부대가 생겼고 이것들은 26시간 정도 비행하면서 사람들 참수작전에 쓰일 전투기 부대가 창설됐습니다. 그리고 F-30가 곧 올 계획인데 지금 훈련기간이라고 이상한 훈련이라고 전투기들이 꼬리를 보면 보통 전투기 꼬리 보고 맞추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OS 빨간색 5300 거라는 거예요. 이게 군산 것은 노란색, 파란색, 그 다음에 골프팩 써있고 그 다음에 근데 지금은 오산 것도 군산에 와있고 미사원 것도 와있고 막 여러 데가 와서 혼재돼서 와있고 나서 이게 비울 수는 없잖아요. 군산을. 그러니까 여기다가
여러 애 와서 계속 훈련 배치를 하고 있고, 주일미군 기지가 아까 얘기 작전 2030 계획에 의해서 주일미군 기지를 2028년까지 F-35로 배치하고 그 다음에 한반도에 있는 F-35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F-35 함께 들어와 있기도 하지만은 지금 40대 중에 한 해 동안 39대잖아요. 예,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이륙하고 싶어도 이륙을 못합니다. 이 펜타곤에서 쓰긴 할 전까지는. 예, 마치겠습니다. 네, 못다니 일단 또 토론 시간 있으니까요. 그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부산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오후에 시간 때문에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부산 같은 경우에 보시면 지금 저희들이 부산역에 좀 작게 나와서 보이는 건 모르겠네요. 부산역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데요. 저희가 한국전쟁 이후부터 부산을 미국이 어떻게 활용을 했냐면 이쪽 라인, 이쪽 라인은 물자와 인원이 보충되는 라인입니다. 한국전쟁부터. 해운대가 있는 이쪽 라인은 뭐냐면 탄약을 보급하는 라인입니다. 투축을 이용해 왔어요. 네. 30초 더 주세요. 자, 보시면 여기 부산역이 있고요. 그럼 요 사이에 뭐가 있냐면 수영구 쪽에, 이쪽에 수영구와 관광객 여기 비행장이 있었어요. 수영 비행장, 수리상거리 들어보셨죠? 부산 사람은. 그래서 비행장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열차는 여기 있고 해서 천혜의 교통 조건을 마련한 곳에 인원과 물자를 집어넣고 탄약을 집어넣겠다. 그것이 미군의 계획이었고, 이 계획은 90년대까지 계속 지속이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여러 가지 전쟁 물자나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굳이 모든 것을 다 밀어넣을 필요성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광양항, 포항항, 그다음에 평택항 등등에 바로바로 미군을 집어넣을 수 있는 시설과 교통시설들이 마련되자 부산의 물자 기축 기지로서의 역할이 상당히 축소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하이라 부대가 폐쇄된 것입니다. 폐쇄되었고 여기에 있는 미군의 탄약 시설도 사실상 한국군에게 모두 넘기고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장산, 이 해운대구에 보면 장산이 있거든요. 이 장산 꼭대기에 있는 미군의 통신 시설도 이때 철거가 됩니다. 기술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90년대에 들어서게 되면 이런 이유 때문에 하이라 부대가 철수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씩 좀 살펴보면, 근데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55 보급창과 8구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배구품 기지는 신설되었고요. 네, 그런 상태입니다. 8구도를 보시면 1980년에 준공해서 지금까지 미군이 전용구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자가 들어오게 되면 이것이 55 보급창에 집결돼서 전국으로 퍼지게 됩니다. 부산역이 여기 있죠. 열차가 여러분들이 타고 왔을 거예요. 8구도에서 55 보급창까지 열차선이 있습니다. 열차를 타가지고 55 보급창에 몰려서 부산역에 들어오는 경부선과 함께 타고 위로 올라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는 여기 온갖 물자들이 다 들어왔겠죠. 네, 여기서 많이 빼돌려가지고 국제시장, 땅통시장에 팔아먹기도 하고 서면에 공구상가도 여기에 나와 있는 미군들의 공구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발전되게 되었습니다. 이게 8부대 역할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세균전 수행을 위한 핵심 부대가 지금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보시다시피 이 8부대는 매우 교통의 요지입니다. 바다로 빠져나가기도 쉽고요. 그 다음에 김해공항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항공편으로 보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고속도로를 타고 전국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항구라는 이점은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산이라고 하는 대륙,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대륙으로 봤을 때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한국에 있는 도시이고, 그리고 태평양으로 빠질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요충지이기 때문에 이곳에 세균전 시설을 설치해놓고 주한미군 전체에 보급하고요. 전 세계로 보낼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라고 봤기 때문에 8구도의 세균 시설들을 갖춘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한미 해군사령부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해군작전 사령부가 마련되었고 2016년에 주한미 해군사령부를 설치하게 됩니다. 근데 애초에 만들 때부터 이 시설은 미군을 위해서 만든 시설입니다. 지금 보면 한국 작전사령부가 들어와 있긴 하지만요. 원래 이곳에 뭐가 주둔하고 있었냐면 3함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약간 오타가 나는데요. 3함대가 이 해군작전사령부가 이전해 오자마자 저 목포함을 이전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대 해군작전 사령부에는 제대로 된 한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미군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 부대가 몇몇 존재할 뿐이에요. 대다수의 주력 부대들은 다 여전히 진해에 있습니다. 진해가 그런 역할을 해왔는데 굳이 부산하게 그걸 만들면서 이렇게 진행을 한 것이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항공모함이 저반할 수 있는 커다란 선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큰 배가 없습니다. 애초에 만들 때부터 2006년도에서부터 이러한 큰 선석을 만들고 해서 비핵 전력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 기대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것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5 공습 얼마 전에 큰 화제가 나는데요. 빈 창고였습니다. 여전히 빈 창고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행진해가지고 도착하게 되는 곳이 바로 이곳이 될 텐데 가면 놀랍니다. 옆에 싹 다 고층 아파트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지금도 고층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겠지만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군 부대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없습니다. 평시에는 전혀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전쟁이 났을 때 딱 그 하루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럼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왜 그런 주변에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했을까? 심지어 환경오염 태양도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 묵사라고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이 났을 때 인간 방패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 정도로 지금 완전히 둘러싸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김해 미 공군기지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중 정상회담을 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인데요. 예, 김해 기지죠. 예, 이곳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했던 이곳인데 미국의 김해 기지는 유사시에 주한미군 가족들과 그 인원들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곳입니다. 여기 보면 이게 골프장이잖아요. 예. 다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많이 넘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죄송합니다. 예, 이곳에서 주한미군 골프장이 있는데요. 여기는 유사시에 천막들이 쳐지면서 사람들을 실어 나갈 수 있는 중간 2차 진입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미 공군기지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군 투지가 레이더 시스템이 지금 장산기지에 있는데 원래는 반환하려고 했던 그 미군 기지를 미군이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유사시에 한번 써먹기 위해서. 이렇게 하여 미군 기지는 미군의 역할에 따라서 달라졌겠지만 이렇게 계속 확장되고 발전되고 있다. 여전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